강원국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의 콘서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공간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강원국 작가님 가까이서 뵈니까 너무 좋죠? 네. 저도 너무 좋고요. 저는 이 강원국의 글쓰기로 작가님께서 책을 굉장히 많이 내셨잖아요. 뭐 굉장히는 아니고 10권 냈습니다. 10권. 10년 동안 10권 냈으니까요. 1년에 한 권꼴이면 뭐 많지도 적지도 않죠. 네. 책으로 밥 먹고 살려면 그 정도는 해야죠. 네. 왜 그러냐면 그 신작이 나오면 그 막 나왔을 때 좀 팔리죠. 근데 그게 한 달을 넘기기 어려워요. 보통 이제 작가마다 이제 그 시기에 신작 나온 시기에 이제 그 팔리는 부수가 있죠. 그 볼륨이 이제 사람마다 있는데 뭐 아무리 유시민 작가여도 이제 딱 그 시기 팔리고는 이제 안 팔립니다. 근데 많이 팔리죠. 그 시기에. 저는 뭐 한 40권 정도 볼륨이 그렇고요. 유시민 작가는 뭐 몇십만 부 되겠죠. 뭐 어떤 책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팔리지 않기 때문에 책을 계속 내야 됩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팔리면 한 권 가지고 뭐 1년을 이렇게 우려먹고 이게 가능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신작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아야 되는 거죠. 그건 아마 뭐 책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영화 감독이나 뭐 이런 분들도 다 뭐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망작도 나오고, 그러니까 내야 되니까 내다 보니까 좀 그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것보다는 나은 거죠. 이 강원국의 글쓰기는 그러면 10개의 책 중에 세 번째 책인데요. 첫 번째 대통령의 글쓰기가 이제 대박이 났어요. 한 50만 부. 지금까지 이제 딱 만 10년 됐는데 그건 초기부터 엄청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등에 업고 이제 제가 업은 게 아니고 그 책 내 출판사에서 저한테 2천만 원을 입금을 바로 시켜주면서 다음 책을 좀 빨리 써라.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그 출판사 직원이었습니다. 그냥 평사원이었고 뭐 정말 얼마 안 되는 월급 받았죠. 근데 그것에 한 10배 이상 되는 2천만 원을 선입금하면서 출근할 필요 없고 그냥 책이나 써라. 이제 일에서도 열애를 시켜줬고, 그래서 한 달 보름 만에 쓴 책이 회장님의 글쓰기 두 번째 책인데 이제 그게 망했죠. 부끄러운 책을 냈고, 아내가 절대 책은 내지 마라. 근데 돈은 2천만 원 받았죠. 다 썼는데 또 어떻게 안 냅니까? 출판사에서는 당연히 내자고 하고. 정말 그 회장님의 글쓰기 일종의 글쓰기 책이라기보다 처세에 관한 책인데 결국 뭐 저는 그 처세, 태도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게 망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저의 생명은, 작가 생명은 이제 끝나는 걸로. 대통령의 글쓰기가 우연이었구나. 우연히 하나가 터졌구나. 그리고 이제 회장님의 글쓰기를 보니까 이제 저의 정체가 탄로 나게 되고. 그래서 이 강원국의 글쓰기가 세 번째 책인데 요건 좀 시간 텀도 많이 두고 나름대로 아마 한 2년 반 정도 거의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글쓰기가 이제 청와대 8년 근무하면서 이제 두 대통령에게 배운 이제 글쓰기 방법론이라면, 회장님의 글쓰기는 제가 또 회장을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분들의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중심으로 이제 썼고, 요 얘기는 이제 온전히 제 강원국의 글쓰기에 대해서 이제 썼죠.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지금도 꾸준히 팔리고 있고, 이거는 10만 부 이상 팔렸을 거예요. 네. 10만 부 이상 팔린 책이네요. 그러면 이 10만 부면은 베스트셀러잖아요. 요즘에는 제세만 찍어도, 제세라는 게 이제 1쇄 초판 1쇄를 보통 한 2,000부 찍거든요. 그러니까 2,000부가 다 팔리면 제세에 들어가죠. 그걸 중세라고도 하고 하는데 뭐 제세만 들어가도 뭐 거의 베스트셀러 수준. 10만 부면 엄청난 초 대박 베스트셀러인데요.
이 책에서 그 전에는 대통령의 글쓰기, 그 다음에 회장님의 글쓰기였는데 여기서는 강원국의 글쓰기잖아요. 예. 그래서 강원국의 글쓰기, 그러니까 글쓰기와 나로 살아가는 것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대통령의 글쓰기와 회장님의 글쓰기의 배경이 됐던 저 25년 직장 생활, 그러니까 회사에서 17년 생활했고 8년 이제 청와대에 있었고요. 그래서 25년 동안은 이제 남의 글을 쓴 거죠. 월급 받고 어떨 때는 뭐 회장님, 어떨 때는 사장님, 어떨 때는 대통령님의 글을 이제 썼는데 남의 글을 쓴다는 것은 사실은 자아를 상실해야 됩니다. 내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어떤 그 심리학 책에서 그 방어 기제라는 보면서 저를 알게 됐는데 그 남의 글을 쓸 때 저의 상태는 내사당하고 융합된 상태. 이 내사는 뭐냐면 그러니까 남이 시키는 것을 잘하는 겁니다.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사는 이제 내가 뭔가 어떤 걸 잘못했을 때 그 남의 핑계를 대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뭐 환경 탓을 하고 이제 그게 투사입니다. 내사는 이제 그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고 내가 못났고 또 이제 내가 모시는 분을 이렇게 늘 본받으려고 하고 그분을 따르고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내사 상태에 있는 건데 자아가 없는 거죠. 지금 아내와 저의 관계가 내사 상태입니다. 늘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조정당하고 근데 그 조정당하는지를 모르고 막 잘한다 잘한다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막 거기에 신명이 나고 이런 내사 상태고 융합 상태는 그러니까 내가 모시는 분 혹은 내가 속한 조직과 나를 일체화시키는 거다. 그거를 분리하지 않고 그분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고 그분이 빛이 나면 내가 빛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일종의 착각이죠. 그래서 늘 그분과 이렇게 하나가 되고 융합된 상태에 있고 분리되면 불안을 느끼고 그래서 집에 있는 것보다는 청와대 나가서 그분 곁에 있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고 이제 떨어져 있으면 불안하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죠. 이제 아내 해외여행을 막 가요. 네, 지금 루마니아 갔다 오고 또 다음 달에는 또 일본 가족여행 이제 장모님이랑 처남 댁 같이 가고 막 벌려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저한테는 정말 그 빈소리가 아니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님 돌아가시고 여러 친척 집에 살면서 늘 저의 안전, 그러니까 생존, 그러니까 저 혼자 그런 위협을 느끼고 그거에 대한 어떤 방어 기제, 돌파구가 남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보호막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하나가 되면 나는 안전해요. 거기 뒤에 딱 붙어서 이게 빙이 돼가지고 거기에 딱 그 숙주에 기생을 하면은 저는 안전하고요. 밖에서 볼 때는 내가 그 사람으로 볼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요. 김우중 회장을 모실 때는 막 대우 건물이 내 건물 같고 호가호위 하는 거죠. 김우중 회장의 비서라는 거 전화를 어디다 막 계열사에 걸 때도 여기 회장실입니다. 딱 내가 마치 김우중인 것처럼. 그럼 그쪽에 전화 받는 사람이 내 느낌이 펄떡 일어나는 것 같아. 회장실이라고. 대통령실에 있을 때도 여기 대통령실입니다. 부처에 전화를 하면은 내가 대통령인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융합의 결과물이에요. 내가 하나가 됨. 사실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면 갈등이 없어요. 내가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이거를 뭐 그 윗사람의 말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저 말이 맞나? 뭐 판단을 하잖아요. 이 판단 중지 상태가 됩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아요. 나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와 일체가 되고 그분 말을 그대로 흡수하고 완벽하게 받아들여요. 그 말에 완전히 공감합니다. 그분의 처지, 그분의 심정, 그분의 입장과 하나가 됩니다. 내가 그분이 돼요. 사실은 그래야 그분의 연설문을 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분이 안 되고 어떻게 그분의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게 되어야 그분이 자기 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 이거 내 말 맞아. 내 생각도 이래. 내 심정도, 내 마음도 이래. 그래야 그 말을 하지 않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말을 나한테 알려주시지 않잖아요, 다. 내가 그분에게 빙의가 돼야지 되는 거죠. 이제 그때는 이제 그렇게 살았고, 또 거기 나와서도 이제 아내에게 빙의가 이렇게 돼서, 아내가 즐거워하고 막 그러면 좋아요. 나는 그냥 뭐 바쁘게 일을 하고 힘들어도 오히려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보람이 있고요. 그리고 근데 내가 막 여행을 가고 그러면 불안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막 여행을 가고 그러면 돈을 못 벌잖아. 그렇지만 내가 일을 해서 아내가 막 즐겁게 다니는 게 내가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효능감을 그런 데서 느껴. 효능감을. 그리고 이제 아내와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얼마나 관계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어떤 내가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다, 내가 안전하다 이런 느낌은 내가 어떤 효능감을 느낄 때 내가 한 이 정도는 되는구나. 이게 가족 밥 먹여 살릴 정도가 되는구나. 그런 시장 다닐 때는 그걸 평가를 받았죠. 윗분들이 너는 어느 정도야. 그래서 그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했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평가는 아니고 나 스스로 느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여행도 보내줄 수 있는, 처음에는 그게 안 됐어요. 직장 그만두고 뭐 택배도 하고 했지만 그게 돈을 뭐 월 200을 못 벌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가능해지니까. 그리고 아내와 관계도 좋고 두 가지죠. 내가 그런 어떤 실력이 있고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게 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걸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지금 보면 이제 아내와 그런 상태에 있는데, 예전에 직장 다닐 때는 이제 내가 없었고요. 아까 이제 질문하신 걸로 돌아가면 지금은 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있냐? 그때는 내 글을 안 썼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내 글을 쓰고 내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글과 내 말은 나의 어떤 외피 같은 거죠. 사람들은 그 내 말을 듣고 내 글을 읽으면서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가 존재하죠.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글을 쓰면서 나를 발견하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 말과 글이 난데, 누구나 그렇죠, 다. 자기가 누구인지 뭘로 어떻게 압니까? 예전에는 나 어디 다녀, 나 어디 과장이야, 이걸로 나를 증명하고 보여줬지만, 그것은 사실은 가짜죠, 가짜. 제가 그렇게 살았지만, 그렇게 내사되고 융합된 상태에서 살았던, 그때 알았던 나는 가짜의 나죠. 그리고 그때를 반사체로 산 거고, 남의 빛을 받아서 산 거고, 지금은 이제 발광체로 살거든요. 내 빛을 내면서. 그렇다면 이제 지금처럼 사는 게 진짜 나로 사는 거고, 이제 글을 쓰면서 사실은 내 생각도 알게 되고 필요하니까 나를 들여다보게 되고, 그래서 나를 발견하는 거죠.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나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구나. 예전에 이런 기억이 있구나. 그 기억과 나의 경험, 내 생각, 내 감정, 이게 난데 그거를 글을 안 쓰면 어떻게 그걸 찾죠? 대부분의 경우에 난 찾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말로도 찾을 수 있어요. 말하다 보면 자기 본심을 얘기하게 되고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구나라고 어렴풋이 알 수 있는데, 그걸 정확히 알려면 이제 글을 써봐야 자기를 찾고 발견할 수 있다. 제가 저의 어떤 실력 수준을 알아요. 아는데 제가 모시는 분들, 또 내가 속한 조직에서 저에게 요구하는, 기대하는 수준은 늘 높았어요. 한 번도 뭐 비슷한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 글을 쓰면 이제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리고 모름지기 대통령 연설 비서관이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그 어떤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에 늘 못 미치고 계속 못 미치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일반 회사에 다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속이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래 내 수준은 한 60점인데 요거를 남들이 이제 80점짜리를 내놔라 그러면 이제 80점인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보이는 방법은 이제 20점만큼 내가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실력이 들통나요.
말하지 않고 뭔 말이 필요해. 말하지 않고 시킨 거를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하면은 내 정체를 몰라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하는 내내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이것을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었어요. 그게 이제 공황장애 이런 거로 이제 병으로 오기도 했는데 늘 그렇게 이제 살았죠. 그게 이제 이제 내가 늘 좀 부담을 느끼는 시선이었는데 거기로부터 해방됐어요. 이제 직장을 나와서 그런 건 없죠. 누가 쓰라는 걸 쓰지 않죠. 제가 그냥 쓰고 싶은 걸 쓰는 거죠. 근데 쓰라는 걸 썼을 때는 쓰라고 한 사람이 그걸 평가를 해요. 근데 한 번도 저는 노무현 대통령 5년 동안 한 번도 그분을 만족시켜 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담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그 한 분이 계셨고 그분이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 아니어도 넌 됐어. 다른 누구. 이게 뭐 대통령 밑에 있을 때만이 아니고 회사 다닐 때도 뭐 부장이 있으면 부서원이 여러 있고 난 글 쓰는 부서였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넌 됐고 네가 써봐. 뭐 이럴 수 있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늘 이들과 경쟁해야 되고 내 어떤 그 역할을 잃지 않아야 되고 이분의 선택을 받아야 되고 이분에게 목을 메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은 제가 글을 쓰고 저는 하나고 이제 그때는 상사가 하나고 나 같은 사람이 여럿이었다면 지금 나 같은 사람은 하나고 여러 대에서 독자와 많은 청중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찍히면 거기 안 가면 돼요. 어디 가서 평가가 안 좋으면 그쪽은 안 쳐다보면 됩니다. 선택권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골라요. 이런 데 가고 안 가고도 제가 고릅니다. 결정권이 저한테 있어요. 예전에는 윗분들이 내가 도달해야 될 어떤 지점, 어떤 바람직한 상태? 이것을 정해놓고 거기에 못 미치면 계속 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 바람직한 걸 나는 쫓지 않아요. 그냥 내가 바라는 대로 합니다. 그들이 하라는 거 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합니다. 그래도 돼요, 이제는. 여러 면에서. 왜 그러냐면 나이도 이제 그 정도 먹었고,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도 이미 얻었고요. 그래서 뭐 당장 안 벌어도 뭐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돼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렇게, 사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시선은 느끼되 그렇게 시선이 부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느끼는 건 아까 이제 평가를 어떻게 받을까 하던 거 하나 하고 자기 스스로 자꾸 남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보다 뭐 높으니 낮으니 더 많으니 적으니 뭐 여러 가지 그런 비교 때문인데 전 정말 비교는 이제 않습니다. 예전에는 늘 비교 당했어요. 계속 경쟁을 부추기면서 학교 다닐 때부터 막 누구와 누구를 비교를 하고 계속 이제 내가 비교를 당했죠.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고 뭐 집에서도 그렇게 하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저는 남과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정말 과거와 지금의 나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늘 과거는 허접해요. 그만큼 저는 매일 발전하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은 후퇴하지 않고 계속 발전하죠.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그러니까 과거와 비교하면 늘 대견하죠. 제가 뿌듯하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떤 자신감도 얻고 희망도 생겨요. 미래는 더 나을 거라는 희망. 점점 저는 옛날에 되게 비관주의자였는데 그리고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낙관적이고 긍정적입니다. 이 책에서 보면은 뇌에 관한 이야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인용하신 문장 중에 뇌과학에 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아서 그게 흥미로웠거든요. 그 문장 안에 뇌가 나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뇌를 탐구하게 된 계기도 궁금하고 또 명랑하고 힘찬 뇌를 갖고 살 수 있는 비결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글은 뇌가 쓰는 거니까요. 글쓰기 책을 쓰면서 그러니까 뇌과학이나 이런 심리학 공부는 필수인 것 같아요. 글을 뇌가 쓰는데 뇌를 모르면 어떻게 글쓰기를 얘기하겠어요. 긍정적인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내가 예전에는 늘 불안하고
매일 걱정을 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예측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갑자기 회장님 어디 가시는데 빨리 지금 인사말 쓰라고 그러고 대통령이 뭐 어쩌고 막 하니까 가뜩이나 내 역량이 없다고 이제 스스로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신감이 바닥인 상태인데 그게 이제 제일 힘들었어요. 힘들고 그래서 회사 다니기 싫었고 월요일 날이 정말 무서웠고 그거를 좀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토요일 일요일을 나갔어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나가서 그 다음 주에 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상해보고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하고 그러면 그걸 좀 낮출 수 있죠. 그걸 불안감을. 그 불안감도 그렇고 불예측이라고 않고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거 그런 데서 오는 이게 불안감 그리고 또 이제 일요일 같은 때는 늘 어떤 상사든지 나왔어요. 근데 그 상사가 나오면 같이 밥 점심도 먹고 그러면 소위 그 스몰 토킹을 이렇게 하고 본인의 평소 이렇게 속내도 얘기해주고 자기 지금 사정도 어떻고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는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턴 대부분 상사들인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왠지 이제 내가 그분과 관계가 가까워진 것 같고 저는 남들 다 자는 새벽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렇게 일을 준비를 하면 그 시간이 오롯이 나한테 주어졌다는 게 진짜 나만의 시간, 비밀 시간이 내가 이 시간에 일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게 저는 늘 이렇게 다행이고 감사하고 그랬는데 불확실성을 이제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거를 제거하는 거를 늘 노력을 해요. 오늘 여기 오는 거, 거기서 이제 차가 얼마나 막힐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저는 그 통영에서 오송 가는 기차도 끊고 대전 가는 기차도 끊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오송역 뭐 대전역 다 해보고 해가지고 막힌 쪽을 포기하고 이제 이런 여러 경우의 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그걸 도와주는 게 이제 아내가 그걸 도와주고 그럼으로써 이제 불확실성을 좀 줄여나가는 거 하나 하고 더 결정적인 것은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겁니다. 예전에는 강제 남에 의해서 이렇게 틀이 짜여지고 거기에 맞춰야 되는 부담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정하는 거니까 나는 이 수준으로 만족해. 나는 이 정도까지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도 또 책도 제 그 수준이 고품질이 아니에요. 책이나 강연 내용이 그게 사실이고 저는 아예 마음을 먹기를 그냥 중상 정도의 품질로 이걸 원하는 분들에게 판다. 강연이건 책이건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이렇게 수준 높여야 된다는 부담도 크지 않고 그리고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 질투 이런 게 이제 없죠. 그건 니들의 길이고 나는 내 길을 간다. 나는 여기에 포지셔닝 한다. 근데 그게 포지셔닝 하는 것은 딱 내 수준만큼 내 페이스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 그러니까 막 발을 동동거리지 않아도 돼요. 내가 그 정도 역량은 있어. 내가 한 60점은 돼. 60점 역량 있는 사람의 어떤 결과물이 필요한 시장에서 나는 살아남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강의를 할 때 막 부담을 가지고 막 준비를 하고 뭐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가서 보여줘요. 이게 난데. 아니면 말고. 아니면 딴 데 가고 내가. 이렇게 그냥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글을 쓰다가 좀 안 풀리네 이러고 서가를 쫙 걷다가 작가님의 책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서 되게 위로를 많이 받고 그럼 편안하게 쓰면 되겠다. 마음을 바꿔먹고 잘 써야겠다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쓰니까 또 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나 나나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다정하게 느껴지는 거죠. 별것 없네. 이 정도라면 나도 뭐.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이제 익숙하게 느껴지고, 자기가 이렇게 오르지 못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만만해 보이고, 이제 그런 게 다정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정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잘한 거죠. 딱 네. 수준을, 제 수준이 그거니까. 이게 이제 그 수준을 원하는 분이 많은 거죠.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네? 그러면서
되게 그런 부분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게 이것도 하나의 이제 전략인데요. 네. 저같이 이렇게 자존감이 낮고 이런 사람들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솔직함을 가장해서 위약적으로 말하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의 반대죠. 사실 위선을 떠는 것은 하수예요. 바로 들키죠. 위선은 사실은 자기는 모르지만 남들은 다 알거든요. 저는 그런 하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선의 반대로 오히려 위약을 떨음으로써 위약적으로 보이면 그게 이제 솔직하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위약적이거든. 그걸 감출 뿐이지, 말하지 않을 뿐이지, 다 이기적이고 다 자기 중심적이고 다 혼자 있을 때는 나쁜 짓 많이 하고 다 그렇게 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전략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이 정도인데 표현하는 것은 더 낮게 나를 얘기를 해요. 그럼 남들은 이제 이렇게라고 나를 볼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난 이거야. 그러니까 위선은 자기가 이 정도인데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위선 떠는 거. 저는 위약적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나는 여기 그대로 있고. 그럼 정말 나는 자존감이 너무 낮고 되게 소심한 사람인데 나를 표현하는 글쓰기는 하고 싶어. 글을 쓰면서 나를 표현해내고 싶어. 네. 이런 분들한테 마법의 주문을 좀 알려주세요. 저는 실제로 저한테 이렇게 자기 최면 같은 걸 걸어요. 자기 암시 같은 건데 저도 글쓰기 되게 두렵습니다. 매번 새롭고요. 정기적으로 이제 기고를 계속 하는데도 그 정도 했으면 이제는 좀 쉽게 할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 하는 것 같고요. 매번 새롭고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몇 가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되뇌는 하는 말들이 있어요. 우선 뭐 지금까지도 써왔잖아. 이번에도 쓸 수 있을 거야. 두 번째로 네 글에 남들 그렇게 관심 없어. 세 번째로 시작이 어렵지 뒤로 갈수록 쉬워져. 네 번째로 반드시 써지는 순간은 와. 그럼 모두에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저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 밖에도 일단 쓰고 고치면 되지. 제가 궁금한 것은 작가님 삶에서 가장 큰 위기였다. 근데 그 위기를 난 이렇게 전환시켰다 하는 순간이 궁금합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있어요. 두 번인데 한 번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님 돌아가시는 거고 그건 내가 어떤 의지로 뭔가를 그걸 선용한 게 아니고 전환시킨 게 아니고 어머님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제 남의 집에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척집 아주 고맙게 저를 데려오고 계신 분들이 많았죠. 이모, 큰애 삼촌, 작은애 삼촌, 고모, 아버님 친구분 여러 분들이 계셨는데 아무래도 남의 집이다 보니까 이제 눈치를 많이 보고 그러면서 저는 그 눈치가 키워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눈치는 읽고 듣는 능력이거든요. 문해력이자 청해력이에요. 딱 눈치가 빠르다는 것은 누구의 말이나 누구의 글을 내가 잘 이해하고 거기에 감춰진 어떤 내용들을 추론하고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눈치가 빠른 것은. 눈치 없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어머니의 부재가 이제 그런 걸 키우는 계기가 저는 됐던 것 같고 그 힘으로 대통령이나 회장의 글을 쓸 수 있었던 건 온전히 그 힘 때문에 그분이 얘기하시는 걸 듣고 어떤 걸 쓰라는 것이구나. 어떤 걸 쓰면은 이분이 좋아하시겠구나. 이걸 눈치채는 능력. 그리고 이제 50살 때 위암 선고 받은 건데 그때 이제 그게 오진 판결 나기까지 한 2달 반 정도 텀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지금과 같은 생활을 하기로 마음 먹은 게 그때입니다. 그걸 계기로. 그래서 그걸 다 때려쳐버리고 그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이런 생활로 접어들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것도 오히려 저에게는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전화위복이. 근데 그런 걸 내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저런 영향이 커요. 김대중 대통령. 그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그분들이야말로 어떤 고난, 시련, 위기 이게 들여닥쳤을 때 그걸 엎어치기 하시는 분들이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두 분 다. 그분들에게 역경이었고 고난이 시련이 없었으면 두 분은 없어요. 심지어 이 두 분은 그거를 자초한 분들이에요.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간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종로에서 그냥 있으면 되는데
일부러 부산 가서 떨어지러 간 이제 그런 어떤 고난 역경을 반갑게 이렇게 즐기게 했겠습니까마는 그걸 무서워하고 피하고 이러지 않는 분들 왜 안 피했냐? 그게 반드시 나중에 더 크게 돌아올 거라는 어떤 믿음.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역사는 발전한다는 믿음. 역사에서 평가해 줄 거라는 믿음. 또 국민에 대한 믿음. 국민은 알아줄 거다. 두 대통령이 똑같습니다. 언젠가 국민들은 이걸 알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저는 그분들 생각하면은 그 생각하죠.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반드시 이 뜻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 일은 오히려 이게 나중에 나에게 더 좋은 걸로 돌아올 거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을, 그리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예를 들자면 제가 젊었을 때 그 외삼촌 보증을 섰다가 집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어요. 그동안 벌었던 걸 완전히 그냥 무일푼으로 되고 지금 돈 벌고 있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막 그렇게 그래서 완전히 시리에 빠지고 막 이랬는데 그때도 좀 김대중 대통령이 해줬던 말씀, 항해하다 배가 고장나면 정박해서 배를 고치면 안 되고 항해는 항해대로 하고 그러면서 배를 고쳐야 된다. 그래야 그 과정이 있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배를 고쳐도 그런 걸로 해서 그 시기도 이렇게 잘 넘겼는데 그분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때 힘들었지만은 이제 그걸 어떻게든지 집이 그 경매에 안 떠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막 더 노력하고 막 뭐 했던 것들이 다 저의 자산이 되고 이제 더 크게 이렇게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어머님 돌아가신 거하고 쉬운 사례 위암 선고 받은 거. 아마 그때 위암 선고를 안 받았으면 아마 제가 지금 환갑이 이미 지났거든요. 다닐 수 있을 때까지는 다녔을 거예요, 직장. 어떻게든 그걸 붙들고, 왜냐면 그냥 그거는 관성이었으니까. 해오던 거니까. 근데 그걸 딱 끄는 게, 그 위암 선고였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었죠. 쉬운 사례 그만 극이 끊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게 얼마나 단맛인데요. 그냥 직장 생활 하는 게.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자유롭고 더 명랑하게 명랑한 어른이 되셔서 더 활동하고 계신 이 모습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저 딴 사람이 됐죠. 예전에 그 청와대 있고 막 회장 비서하고 그럴 때 사진 보면요. 정말 좀 비참한 정도.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딴 사람이 됐어요. 무슨 시술을 받냐. 네?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 예전에 봤던 사람들. 그때는 막 얼굴이 썩어가지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저같이 사는 게 정상인 거. 예전에 비정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어디 막 다니면서 막 어디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좀 공감이 많이 가요. 네. 어차피 자기 네. 인생이고 한 번 사는 걸 보고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야지. 요즘에 다 MZ 세대들이 다 그렇게 해서 자기 길을 찾아가잖아요. 진짜 바람직한 네. 것 같아요. 유튜브 하고 뭐 네. 그러는 아들이 그래서 취직을 안 쳐요. 취직을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럼 작가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집필 중인 책 있으세요? 저는 따로 이렇게 책을 이 책 써야지 해가지고 쓰지 않습니다. 그 10권 다 어떻게 썼냐면 그냥 일상이 책 쓰기예요. 8단계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1단계는 뭐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유튜브 뭐 강의 같은 거 듣고 이게 1단계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를 수집합니다. 저한테 입력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입력된 거 수집된 걸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 재료를 가지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뭔가 이제 내 생각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세 번째로 그걸 메모해요. 그리고 메모한 것을 가지고 네 번째로 아내에게 말해봅니다. 여러 가지 말해봐요. 오늘 또 대전까지는 이제 같이 왔거든요. 저는 대전에서 기차 타고 아내는 차 몰고 왔는데 오면서 아까 그 불확실성 얘기도 오면서 한 얘기예요. 뭐 그런 얘기. 말을 해보다 보면은 야, 요 말은 좀 좋다.
이건 좀 말이 된다 하는 걸 5번째로 이제 글을 씁니다. 페이스북에, 블로그에, 뭐 스레드에, 카카오 스토리에, 티스토리에, 제 홈페이지에 그런 걸 한 2만 개 썼어요. 이게 5번째예요. 그리고 2만 개 쓴 거 가지고 6번째로 이렇게 방송도 하고 강의도 하고 말을 합니다. 2만 개가 있으니까 말은요 기억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억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전 2만 개의 기억 조각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계속 늘어납니다. 왜 이게 기억으로 살아있냐? 처음에 1단계에서 입력할 때 한번 기억했죠. 그걸 떠올려보고 생각할 때 또 하죠. 메모할 때 또 하죠. 아내에게 말할 때 또 하죠. 그거 가지고 SNS나 이런 글 쓸 때 또 기억이 되죠. 그거 내게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방송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7번째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고 말한 거, 기억으로 말한 것은 다 글이 됩니다. 글을 따로 쓰지 않아요, 저는. 오늘 만약에 이제 1시간 말했다. 그러면 저는 15분 분량이면, 말에 15분 분량이면 A4 용지 2장 반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글로 옮기면. 그러면 1시간 말하면 글을 2장 반짜리 글을 4꼭지를 쓸 수 있어요. 글 4개를. 그래서 그거를 연재하고 기고해요. 그게 7번째 단계예요. 10년 내에 했어요. 주기적으로 계속 합니다. 말이 쌓이면 글로 팔아먹습니다. 그게 7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 그게 모이면 책이 돼요. 계속 차곡차곡 모이면 책이 되고, 사실은 이제 뭐 책을 쓸 때는 그래도 한 달 가까이 그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책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죠. 그걸 그냥 뭐 이렇게 된다고 책이 되지는 않죠. 그거를 이제 그 구슬이 마련이 돼 있는 것을 실로 꿰서 목걸이를 만들어야죠. 책이라는 목걸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책이 한자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쫙 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데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따로 집필 기간이 없어요, 저는. 지금 어찌 보면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이런 시간이 저한테는 일거삼득이에요. 이게 말도 되고 글도 되고 책도 돼요. 똑같은 내용이. 그러니까 일거삼득이나 되는 재료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가성비 높은 일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이 만들어지는데, 다음 책은 지금 주간 경향에 연재하고 있는데 요즘 어른의 관계 맺기예요. 관계에 관한 책입니다. 관계. 사실 뭐 어른들도 관계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벌써 연재를 이제 다음 주면은 20번이 됩니다. 20번. 연재를 20번 했어요. 보통은 한 30번 하면 대략 이제 책을 이제 할 수 있죠. 아직도 좀 그게 한 4주에 한 번씩 써서, 그러니까 10번 더 하려면 거의 1년, 그러네. 그 다음 책입니다. 저는 작가님의 아내 그 사모님의 말씀이 되게 많이 나오고, 혼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왠지 만나본 분 같기도 한 그게 굉장히 친근해요. 근데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 아내하고 계속해서 같이 뭐 이렇게 초고를 제일 먼저 보여주는 그런 파트너인 것 같더라고요. 해밍웨이 선생님도 그랬나요? 네, 너무 아름다운 관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동업자예요. 동업자. 경제 공동체. 다 줘야 돈이 되니까. 여행도 그래야, 가실 수 있고. 그래야 책도 나오고 하니까. 그거 안 하면은 여행 못 가죠.